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조원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학부모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해보는 게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우리 학생들이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써온 원고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하자 하는 큰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느끼고 계실 건데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부터 나타난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들어가는 게 엄청 쉬워졌습니다. 이 학생 수가 줄고 대학 정원은 지금 별 변화가 없거든요. 원래 2023년까지 대학 정원 구조 조정을 엄청나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대학들의 반발 여기에 부딪혀서 거의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오히려 대학 정원이 조금 늘 정도로 지금 하나도 줄고 있지 않거든요. 한 34만 7천, 8천 이 사이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고 또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무슨 일이 탁 벌어졌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뉴스에 잘 안 나오고 뉴스에 살짝 나오긴 해도 대부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이나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대학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한 180개 4년제 대학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무려 75개 4년제 대학이 정시 모집 끝나고 또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서 75개 대학에 15,000명 가까이 미달이 나버렸습니다. 전문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문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29개 있습니다. 작년에 전문대 129개 중에 103개 대학이 미달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옛날 제자 중에 여기 봉담에 있는 장한대학교 전문대 거기 교수로 있는 제자가 있어요. 걔가 왜 찾아왔냐면 작년에 입학처장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찾아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원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뭐 작년 일도 있고 하지만은 20일 날 그 홍진경의 공부왕 찐천재에 같이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호텔 경영학과 교수인데 인기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30-40%를 못 채웠어요. 아예 전문대는 129개 중에 103개 대학이 미달이고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연성대, 한양전문대 예전에 그 학교가 조금 인기가 있거든요. 전문대 중에. 그래서 한두 개 대학을 빼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대학이 다 미달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현상이 가속화돼서 이제 전국의 75개 대학이 아니라 100개 이상 대학이 미달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제가 간혹 그 지원 전략 설명회를 하는데 송파구청에서 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 시내 대학 중에 적어도 2-3개 대학이 미달난다. 예전에는 인서울 하면 불과 4-5년 전에는 인서울은 1등급만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인서울이
3등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뭐 기쁜 소식이라고 일단 해야 되겠죠. 우리 자제분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는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오신 학부형들이 대학 진학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받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갈 때 되게 어려웠어요. 2차 베이비 부모들이거든요. 그렇죠? 70년대생이시죠, 대부분. 60년대 후반도 간혹 있을 거고 70년대 그 시기에는 한 해 출생아가 1970년에 우리나라 출생아가 10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예비 고3 될 애들 같으면 한 4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은 30만 명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70년생이라고 가정하면 그보다 조금 더 뒤에 한 아마 80년생까지 학부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세대들은 70년, 71년, 72년 이때는 대학 정원도 얼마 안 늘었고 수험생이 그 출생아 수가 100만이었고 물론 수험생은 그렇게 다 요즘처럼 대학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 하면 제가 88년부터 대학 진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지금 87년부터 가르치는 건 87년부터 했고 대학 진학은 88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입시 역사에 한 34년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년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학 경쟁률이 6대1, 7대1 이랬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72, 3년생, 3, 4년생 되면 그때 대학 정원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은 역시 6대1 정도 돼가지고 막 신생대학이 남원의 서남대학 뭐 이런 대학이 생겼어요. 그런 대학도 제가 공부 못하는 애들 직접 데리고 가서 후기대학 시험장까지 데리고 간 경험이 있고 그때 경쟁률이 10대1에서 30대1이에요. 근데 이미 그 대학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가 워낙 특이하고 지금 그 시기에 2차 베이비 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학부모들이 자기 대학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한 5년, 4, 5년 전에는 인서울만 하면 서울대 가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입시 구조가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인서울이 상당히 어려운데 최근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가 서서히 정시로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정시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정원의 30%, 올해 2022학년도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은 정시 정원이 서울 시내 15개 대학을 하면 40%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2월 되는 인원 하면 한 45%까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900명 정도 또 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시 쪽으로 가는 인서울이 2, 3등급도 가능해지는 세상이 되었고 급기야 올해 서울 시내대학에 적어도 두세 개는 틀림없이 내가 미달이 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학생 수도 줄고 대학 정원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는 훨씬 쉬워졌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을 겁먹이는 학원들 때문이에요. 학원들이 인서울 해야 되는데 인서울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해서 고3들은 내신 관리를 확실히 해서 인서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라든지 아직도 이 변화를 제대로 캐치 못한 동네 군소학원들이 정시로 해서 수능으로 가려고 하면 1등급 아니면 무조건 인서울 안 된다라고 엇박지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달리면서 인서울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5, 6년만 지나면
뭐 전국의 대학이 한 50개 이상은 없어질 거고 전문대는 거의 반 이상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한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대학들이 모셔갈 겁니다. 정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부모님 세대들이 대학 진학할 때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그 아픈 경험이 하나 있을 거고 지금 급격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또 그러면서 동네 학원이나 사교육기관들이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기 어렵다고 아직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작년부터 나타났고 작년에 몇 개? 전국에 75개 대학이 추가까지 미달랐다. 그럼 예를 들면 원광대학교 이런 학교 좋은 학교죠. 그게 괜찮은 학교입니다. 원불교육 아주 재단이 탄탄하죠. 정원에 20% 미달랐습니다. 대구대학교 정원에 20% 미달랐습니다. 상지대학교라고 원주에 있죠. 여기는 30% 미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방사립대학교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대학 들어갈 때는 경쟁률이 막 30대 1 이랬단 말입니다. 후기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학 입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자라고 이야기했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자료집을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자료집은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좀 더 입시에 대해서 정통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야기를 듣고 하시지 말고 이건 객관적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자료를 꼭 공부를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저는 어쩌다가 이 사교육 쪽에 인생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35년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사교육은 이런 사교육, 공교육과 반대쪽에 있는 이 사교육보다는 사이비 사자 사교육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교육을 했으나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산업 자체가 많이 팽창했어요. 이게 중요한 산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랭킹이 6위입니다. 6위. 이 종사자 수는 거의 5위인가 그럴 정도로 여기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비즈니스로서 기업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엄청 변하고 있어요.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가는 이 사교육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한 변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학생 수가 어떻게 줄고 어떻게 바뀌고를 저희가 메가스터디 입시 연구소에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9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이 보면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역의 과목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제 아주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근데 요 제목 안에 첫 번째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현 고2 수험생, 지금 이제 고3 될 애들이죠. 그 다음에 예비 고2, 예비 고1, 그 다음에 예비 고1까지 있겠죠.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현 고2 수험생은 이전에 비해 수능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수험생들이 많다. 이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제가 그냥 여기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이 대학 입시 자체가 수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시가 왜 늘어난 줄 압니까? 대학들이 입도 선매하려고 지금 수시 붙으면 정시를 원서 못 쓴다는 거 아시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위헌적인 거예요. 근데 대학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들끼리 짜고. 그럼 수시에서 일단 합격시켜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정원 채우는 게. 이미 대학들은 10년 전부터 학생수 주는 거에 의해서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울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작년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막으려고 하면 정시까지 가기 전에 수시를 왕창 뽑는 전략을 쓴 거예요. 수시가 나타난 지가 한 15년 되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는 수시가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수시가 80%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는 너무나 좁은 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현역 고3은 대학을 수시로 가야 되고 N수생들은 정시 수능으로 간다 하는 게 최근 한 5, 6년간의 대학 입시의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깨지면서 이제는 정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최상위권하고 중하위권, 빼고 상위권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입시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학들이. 중하위권은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겠다 하면 쉬워요. 여기 이제 경기권 이런 애 조금 약한 대학들 이런 데는 그냥 원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대전이나 전북 이렇게 내려가면 끝까지 정원 못 채우는데 원광대, 우석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학들이 지방사립대나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아니면 대부분 다 오히려 지금 정시가 늘어난다지만 그런데는 정시가 안 늘어나고 오히려 수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80% 90%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대학을 이제는 수시로 가면 돼요. 그리고 최상위권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거의 정시가 50% 수준으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내년 되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에 300명이 정시가 늘어납니다. 지금 예비 고3. 학생부 종합에 있는 걸 확배가 넘겨버렸어요. 왜? 이 공정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의 입시는 정시, 수능의 무게 중심을 두고 수시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그래서 수시가 원래 초창기 30% 이내일 때는 학생들이 엄청난 상향 지원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시가 70% 80%일 때는 그런 짓이 없어졌어요. 근데 작년부터 나타났고 올해도 나타났고 수시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상향 지원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번 질러보고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가 수능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시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형태로 가는 게 상위권, 최상위권이고 나머지 대학은 그냥 원서 넣으면 다 붙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학부형들은 결국은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학원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또 좀 냉정하셔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가 성적이 중간중간 이하에서 헤맨다.
이걸 뜯어 고쳐 가지고 최상위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공부는 98%는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그건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엄마인 나, 아빠인 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거나 도저히 공부하고 내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그러면 그 밑에 태어난 애가 돌연변이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그저 그러면 이거 유전이 잘 된 겁니다. 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도압축 성장하면서 30년간의 엄청나게 고도압축 성장하는 짧은 기간의 성장의 그 경험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명문대 진학, 인류기업 들어가서 중산층에 편입하고 하는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이었어요. 이제는 서울대 경영대 나와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초중고 12년 공부한 걸 가지고 인생을 결정내는 그러한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공부를 좀 못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셔야 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고,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는 한가닥 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애가 애매하다 하면 얘는 확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해야 다른 길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나 많은 면에서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요즘 새로운 개천이 하나 열리고 있죠. 개천이 닫혀서 용이 안 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최근 한 20년 동안, 한 10년, 20년 동안 계층이 고착화되면서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듯 했습니다만 최근에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계층이 열리고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K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K-팝, K-드라마, K-뷰티, KKK 하는데 여기에서 다 성공한 놈들, 다 공부 잘한 놈들이 아니라니까요. K-성형 중에, K-뷰티 중에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 누구죠?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실 건데, 김소희라는 친구 아십니까? 스타일난다. 그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옷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동대문에서 했는데 로레알에 뭐 5천억에 팔았잖아요, 그 회사를. 인천에 어디 여상 나와가지고 혼자 그런 걸 하던 애들인데, 지금 그런 식의 최근에 벤처나 스타트업에 의해서 엄청난 개천이 열리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직접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제가 35년간 어쩌다 진짜 학원 강사 돼가지고 어쩌다 이 메가스타디까지 만들게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저는 부를 참 많이 형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통해서 대학 잘 가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2015년부터 참 많이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5년에 결단을 하고 2016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공익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출연한 게 아니고 저 개인 사재를 한 300억 출연해가지고 스타트업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아요. 윤민창의투자재단이라 하면 여기 와서 되게 투자받고 싶어 합니다. 1년에 2번 굿스타트라고 해서 이 창업하는 젊은이들한테 선발이 되면 지분의 5%를
5천에서 한 1억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니콘 기업까지 장난이 아니게 막 생기고 있어요. 젊은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니는 클래스 101 알지? 아시죠? 어머니는 모르시죠? 모르시죠? 이 요즘은요 세대 간의 장벽이 너무 커요. 클래스 101이라는 회사가 이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몰라. 근데 저희 윤민재단에서 3년 전에 투자를 해줬는데 공대선이라는 친구예요. 저 울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한 기수에 10팀 이내로 뽑는데 보통 지원이 300에서 400개 정도 들어옵니다. 스타트업들이. 그중에서 우리가 한 8개, 10개 뽑아서 5천에서 1억씩 지원해 주는 건데 최종 심사에 얘가 올라온 거예요. 한 20개 이내 팀이 최종 PT를 하는데 근데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심사위원들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사실. 떨어졌는데 우리 재단 사무국의 젊은 국장하고 팀장이 둘이 찾아와서 회장님 그 심사위원들이 떨어뜨렸는데 이 친구는 마지막 PT에 좀 올려주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들한테 죄송한데 한 팀만 제가 추천할 테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회장님이 출연자인데 해야죠. 그래서 얘 PT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 그 PT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시현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시현하다가 무슨 말 같아요? 뭘 시현하다. 그럼 그건 시연 아닌가? 시현하다가 무슨 뜻이지?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올드하시군요 이러더라고. 심사위원들이 뭐 서울대 경대 교수하고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었으니까. 네이버에 찾아보십시오. 시현하다면 다른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오늘도 보니까 뭐 방송에 또 뉴스에 보니까 뭐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젊은이가 현타가 왔다 이러는데 윤석열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현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모르더라고. 되게 올드한 거예요. 현타 정도는 우리 원장님 아시죠? 모릅니까? 와, 어머님 모릅니까? 젊은 애들 많이 쓰는 말인데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현자의 타이밍을 현타라 그럽니다. 뭔가 이거 뭐 정말 생각 밖의 어떤 상황이 나와서 되게 충격을 받았거나 하여튼 뭔가 이 현자라는 게 뭔가 도를 깨친 사람 같지만 완전히 넉넉한 상황 그러면 애들이 현타가 왔다 그러거든요. 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재생들한테. 근데 하여튼 근데 시연하다가 몰랐는데 이 친구가 딱 설명하기를 뭐라 했냐면 김시연이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어요. 젊은 20대 여자 사진작가입니다. 이 사진작가는 뭐만 찍느냐면 딱 증명사진, 명함사진만 찍어요. 이 친구로부터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면 한 1년 대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에서 명함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막 부정기적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김시연이 명함사진 촬영법 30명을 데리고 수업합니다라고 탁 올리면 1초 만에 마감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는 김시연을 함께합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PT 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그럼 뭐 준비했는데 하니까 준비한 건 없고 저는 지금까지 28번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 28살짜리가 뭐 물어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시연하다 김시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럼 당연히 떨어졌죠. 그 정도 PT 해가지고. 근데 그 기수에 괜찮은 팀이 없어가지고 6팀밖에 선발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도 좋은 일 하려고 돈 내놓은 건데 너무 적게 뽑으면 숫자가 적습니다. 좀 더 뽑죠.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뽑을 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우리 젊은 재단에 사무국 친구들이 한 두 팀 추천해봐 하니까 이 팀을 추천한 거예요. 얘는 올라오지도 못할 애가 추천으로 올라왔고 최종에서. 근데 이게 요즘 재능교육 플랫폼이라 하기도 하는데 취미교육의 메가스타디입니다. 클래스 101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취미교육을 온라인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뭐 빵 굽는 걸 하고 싶다, 수채화 그리는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엑셀 공부하는 걸 배우고 싶다, 이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입시 빼고 다 들어있어요. 이게 처음에 그래서 10억 평가해 준 회사가 하다가 지난 10월에 3천억 평가를 받았어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했어요. 아마 내년 말쯤 되면 1조 평가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 중에서 그냥 개천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대 가고 막 이런 걸 되게 강조하죠. 의사 돼봤자요, 딱 한계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간의 수공업이에요. 아무리 잘해봤자. 근데 토스를 만든 치과의사, 그 친구는 치과의사 별 재미없어가 그걸 했어요. 그럼 지금 토스가 얼마입니까? 7조, 15조 이러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입시 자체도 이제는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갈게요. 대학의 어떤 대학 정원을 못 채워서 고민하는 그 상황에서 비롯된 수시 위주로 쫙 올라가던 게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주요 대학들이 이제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정시가 30%, 40%, 50% 되다 보니까 최상위권은 이 형태로 바뀌고 중하위권은 수시로 가는 이 대학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더라 이 이야기예요. 내가 지난주에는 또 24살짜리, 지금 현재 24살입니다. 그 친구도 한 2년 전에 그 친구도 한 3년이 더 됐겠구나. 그때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연세대 1학년생들이 쫙 왔어요. 얘는 천문학과인가 그쪽 대기 천문학과인가 하는 쪽의 애인데 경영학과 애들도 있고 한 대여섯 명이 딱 와서 대학교 1학년짜리들이 사업을 한대요. 그럼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교 1학년들이. 그런데 게임을 더 아주 잘하는 제6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5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촉감 이런. 뭔가를 하나 딱 차면 뭔가 더 빨리 느낄 수 있게 된대요. 그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상품화하겠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대학교 1학년짜리라서 나중에 이제 너무 애가 가상하다, 너 참 기특하다 해서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아직 어리니까 회사 가치를 한 6억만 해줄게.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를 해줬어요. 걔들은 5%. 근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윤민재단 안에 일하는 허브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라니까 맨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씻지도 않고 거기서 살더라고요. 근데 학교는 어쩌니까 학교는 당분간은 안 갈 겁니다. 그럼 너가 사업 성공하면 어쩔 거냐니까 학교 때리치울 건데요 그러더라고. 뭘 때리치우기는 성공하고 나면 더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늦게 40 넘어서 50대에서 복학해도 돼. 대학은 늦게 복학해도 다 받아주거든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하더만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더만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두 놈 딱 남고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역시 어린 놈들한테 이게 우리 아무 경험도 없는 애들 투자를 좀 잘못했구나. 이 돈은 날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상민이라는 이 친구가 자기가 그래도 이 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이거는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공이죠. 이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다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돈 얼마 남았다니까 1,000만 원 남았대. 다 저기도 밥 먹고 저거. 뭐 할 건데 한데 사업을 방향을 바꾼 거예요. 피봇을 한 거예요. 해서 만든 게 근거리 배송 로봇. 조금만 있으면 다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 택배 기사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드론이 착 갖다 놓으면 가까운 데는 로봇이 할 겁니다. 이미 송도하고 강남 지역에서 얘들이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시 살아나면서 후속 투자를 받다가 급기야 이제 올해 회사 가치가 1,200억이 됐어요. 이제 얘는 요즘 포버스의 아시아 30인 안에 들어가는 젊은 애들 중에 30대 중에서 아시아에서 유명한 50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민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까 그 친구는 공대선이고 젊은 애들 중에서 얼마든지 그런 세상이 열려요. 그래서 아주 공부 잘하지 않더라도 이런 길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보면 성공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훨씬 잘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론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한때 입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학부모들 머릿속에는 대학을 잘 가야 된다. 대학을 잘 가야 된다는 생각도 좀 틀린 생각이고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잘 가고 안 가는 거는 유전자가 많이 결정한다라고 솔직히 인정부터 하셔야 되고 생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고3은 수시로만 가야 되고 정시 수능은 N수생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틀린 이야기예요. 이제는 상위권, 최상위권은 수능에 중심을 두면서 수시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되고 나머지 애들은 대학 들어가는 건 되게 쉬워졌다. 그럼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거부터 내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내가 16일 날 우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랜선으로 설명할 내용의 핵심인데 이미 작년에 상위 15개 대학의 정원이 약 1,000명 가까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 그러면 상위권에 정시가 1,000명이 늘면 연쇄적으로 나비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세종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카트라인이 4점에서 한 20점 가까이 떨어졌어요. 강원대도 똑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미 또 한 1,500명 이상 늘거든요. 내년에 또 1,000명 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해는 인서울대학 중에 어디엔가에 미달이 2-3개 나오게 돼 있고 지금 예비 고3 되는 고2 학부형들 우리 학생들 고2 학생들이 대학 지나갈 때는 인서울대학에 어디엔가 펑크나고 원서를 잘 썼을 경우 4등급짜리도 정시에 합격하는 사례가 충분히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인서울 너무 겁내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여기 안에 쭉 지금 우리가 9페이지부터 읽어보면 학생들은 이미 알아요. 이제는 정시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거, 상위권 대학이 정시 모집이 늘었기 때문에 정시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놨습니다. 심지어 수시 모집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고대하고 연대가 교과 모집을 했는데 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학생부 교과 같으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데가 경쟁률이 높겠습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데가 경쟁률이 높겠습니까? 있는 데가 높다고요? 없는 데가 높죠. 있는 데는 내신은 좋아도 수능이 안 나오면 떨어질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 쓰는 거죠. 없는 데에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넣겠죠. 그게 여태까지 상황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미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고대는 있고 연대는 없었는데 그 데이터를 봐보세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한참 뒤에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 아니 10 이거 제가 지금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쿠페이 중간 나옵니까? 네. 쿠페이 밑에 바로 나오네요. 네. 제가 이거 공부를 좀 몇 차례 안 하고 이거 쭉 한두 번 읽어봤어. 근데 거기 보면 고려대학교 재적 학생 4% 추천이고 연세대도 똑같은 연세대는 5%가 더 많잖아요. 그럼 추천할 인원도 늘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연대는 4.73대 1이고 고려대는 11.09대 1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수능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애들도 수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작년부터 고3들이 지금 재수한 애들부터 이 현상을 이해하고 이제는 입시가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입시로 완전히 바뀌었다. 불과 2, 3년 전에는요. 내가 설명회를 아무리 해도 제 학생들은 귓구멍에도 듣지도 않아. 무조건 학교 내신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수시 다 떨어지거든요. 경쟁이 높으면. 그럼 재수를 하면 성적이 한 번에 안 올라가니까 삼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때문에 재수 삼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숙학원을 매년 막 한 개씩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꽤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오늘 설명해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애가 아직도 대학 가는데 나는 정시는 안 돼, 수능은 안 돼, 수시만 대학 가겠어 이 생각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상위 15개 안에 인서울에 괜찮은 대학에 가겠다면 수능의 무게중심을 두고 수시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답이다 하는 게 이 자료집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그게 이제 11페이지에도 최상위권 대학 정시 규모 확대로 수능 전형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럼 그게 실제로 얼마나 숫자가 늘었는지 밑에 표를 봐보십시오.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최상위 9개 대학. 요게 스카이, 서성, 한, 중경 여기까지거든요.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 경희대까지 9개 대학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자 경희대 봐보십시오. 1336년 1818명, 내년도가 1917명 계속 늘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약간 줄었는데 109명, 서강대 1명 줄었고 경희대 99명, 서울대는 751명, 1000명, 1309명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년에 300명 는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9개 대학이 정시 모집이 작년도에 8282명 모집이었어요. 올해가 지금 이제 올해 수능 본 애들이 11,099명이고 내년도가 12,075명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판도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중에 입시가 판도가 바뀌었고 대학 들어가기 쉬워졌고 대학 들어가기 쉬워졌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그냥 대충 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능의 무게중심을 두고 수시의 전략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 입시의 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집은 어머님들이 쭉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의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진학의 효용성이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 진학의 효용성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방정식이 되게 쉬웠어요. 부모님 세대까지는. 우리가 고도압축 성장하고 있었고 기업들이 매년 생기고 그래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80년대까지 대학을 90년대 초반까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명문대 진학 이꼴 인류기업 아니면 공기업 취업 그래서 중산층 편입 인생 성공 막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1차 방정식이었다면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자, 여러분들이 나름 여기가 대학 입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강남을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자,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인류대 명문대 진학이 성공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명문대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아직도 인류대를 엄청나게 갈망하고 그중에서도 이제 인류대도 필요 없다. 뭐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야? 강남이에요. 파락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 사회학 용어를 쓰면. 문화지체가 뭐냐면요. 세상이 바뀌는데 빨리 바뀌는 것들이 있어.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바뀌어. 근데 의식이나 정신이나 관념은 뒤따라와. 그래서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의 그 차이, 그걸 문화지체 현상이랍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종의 문제와 모순이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컬처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강남 파락구는 컬처렉, 문화지체 현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학 잘 가는 것 중에서도 이제는 보니까 대학을 잘 가도 뭐 서울대 경대 나와도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딱 보니까 인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의사 수요는 분명히 늘거든요. 의대를 가는 거 분명히 성공하는 거 맞아. 대치동 강남 일대에 전문가 집단이 많이 살잖아요. 자기가 사시에 합격했던 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던 하여튼 좋은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경험을 보니까 딱 보니까 아 우리 새끼들은 이제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의사 되는 길밖에 없어. 이래가 이제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어. 공부 1등부터 쫙 해서 의대, 그 다음에 치대, 그 다음에 약대, 수의대, 한의대, 다음이 서울공대야. 이건 잠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의치약한 약수한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한의대가 제일 낮았어요. 한때는 한의대가 제일 높았는데 의치약수한 여기에 가면 인생이 성공하느냐? 착각이에요. 그 직업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간의 수공업이에요.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 명이 한 명밖에 못해요. 그건 엄청난 부를 형성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의대 가서 바이오 해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의사들이 나와요. 치대 가서 임플란트 해서 대박 터뜨리는 사람도 나와요. 그거는 지금 강남의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지체 현상으로서 의대부터 한의대까지 보내겠다는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토스를 만든 분은 치과의사 하다가 전혀 다른 금융을 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강남의 의대 몰빵은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 부모들이 자기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시키면서 나름대로 계산과 눈치는 빨랐지만은 저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의사가 인구가
빠르게 노령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는 많지만은 그 역할은 요즘 헬스케어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보면요, 와 이거 순식간에 날아갈 것 같아. 여기에는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곳곳에.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이거 시계 하나만 갤럭시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모든 게 지금 다 여기 체크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우리 인체에 한두 개 칩만 박으면 우리의 모든 인체 상태가 다 체크되고 그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과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혈당이 좀 떨어진다 하면 바로 휴대폰에 연락 와서 당신 현재 상태가 어떠니까 빨리 조절하셔야 되고 지금 위치를 보니까 어느 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체크해서 어느 골라라. 그럼 바로 예약까지 해서 다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가면 그냥 편의점에 온 고객처럼 다 처치해 주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됐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의대가 답이다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35년간 입시를 봐오면서요, 고3들이 대학 진학할 때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시간 지나면 다 바뀌어버려요. 어머님 세대들도 경험하셨을 건데 여기에 학번들이 대학 진학할 때 제일 인기 학과가 뭐였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과에서 의대가 아니었어요. 한동안 물리학과, 화학과였어요. 특히 물리학과가 이상하게 계속 1위를 했어. 물리학과는 진짜 완전히 하나도 지금 물리학과 그 당시 서울대 물리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화학과는 약간 그래도 다른 비즈니스 응용이 되는데 물리학과 나온 분들이 정말 어이없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요, 제가 손사탐으로 떴던 시기가 97년입니다. 거기서부터 2000년까지 절대 1위가 뭔지 압니까? 한의대였어요. 경희대 한의대가 늘 1등했어요. 걔들이 요즘 완전히 거품 물고 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던가. 이게 엄청나게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대학을 어디 하나 간 것 가지고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거는 뭐 중세 시대나 있을 이야기예요. 지금은 지식의 양이 한 200년 넘어야 2배 늘던 게 최근에 와서는 8분 단위로 우리의 지식의 양이 2배로 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미래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뭘까를 쉽게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남의 의대 몰빵의 지금 사교육은 완전 낡은 패러다임이다. 문화지체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새로운 계층이 생기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몇 개 예를 들었고 어쩌면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다는 생각이 요즘 자주 듭니다. 저는 이 K현상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현상. 어머님들이 약간 당황해 하신 것 같아요. 입시 설명회 왔는데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이러냐. 이걸 아셔야 진짜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K현상. K현상이 K-팝, K-드라마, K-뷰티, KK 지금 나오잖아요. 그 K현상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이건 최근에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론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게 되게 강해요. K현상의 본질은 자기 모순이에요. 이런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인들이 자기 모순이 꽤 있어요. 우리 사교육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모순이죠. 교육은 공교육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학원 다 보내잖아. 제가 역대 교육부 장관을 여러 명 개인 상담을 해줬거든요. 자녀 교육 때문에. 지는 맨날 뭐 사교육 때려잡자 해놓고 내한테 찾아오고 우리의 대학을 잘 가야 되는데 선생님
그리고 역대 청와대에서도 종종 전화가 왔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우리 손녀가 그런데 물론 본인 대통령이 하진 않죠. 비서실에서 등록 꼭 좀 시켜주십시오. 어쩔 겁니까? 그래서 등록 시켜줘야지. 되게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 모순과 이중성이 있어요. 워낙 빠르게 성장하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K-팝을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에 SM이 뭐 소녀시대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찬사를 보냈습니까? 일반적으로 욕을 많이 했죠. 립싱크는 하고 저 무슨 노래가 저래. 다 만들어 노래고 얼굴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상한 여자애들 내가 뭐 무슨 노래가 저래. 가창력은 꽝이야 꽝. 그래 놓고 다 따라해. 사람들이 욕은 하면서 오늘 다 따라해. K 드라마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드라마 진짜 막장이다. 거의 막장이 많잖아요. 그래 놓고 막장을 끝까지 봐. 안 그래요? 어머님들 그 뭐 부부의 뭐 세계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SBS에서 한 게 그 뭐죠? 고급 펜트하우스니 진짜 드라마가 막장 중에 막장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한 번만 모르게 막 빠져들어. 그러다가 BTS가 나오니까 갑자기 한국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거야. 이야, 우리가 세계 최고의 문화다. 이게 노래다. 오징어 게임 지옥 나오니까 K컬처의 승리다. 이게 드라마의 정수다. 얼마 전까지 맨날 욕해놓고 그래놓고 살짝 지원탄 정주행하고 이중적이잖아요. 강남에 돌아다니는 젊은 여자애들 저게 무슨 플라스틱 인형인지 그래서 플라스틱 서지라고 그러죠. 성형을. 얼굴 저렇게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놓고 다 이쁘다고 다 따라해. 요즘 뭐 중국이 어디 우리나라 와서 다 성형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만드는 페이스 마스크 SK2 이런 거 되게 비싸요. 몇만 원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보다 더 질 좋고 한 장에 2,000원, 3,000원짜리 만드니까 세 개를 다 썰어버리죠. 세계 유명 백화점에 나가면요. K-뷰티 코너가 따로 다 있어요. K-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욕하면서 좋아하고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 이제는 자긍심을 느끼는 현상까지 와 있어요. 이게 K현상인데 그럼 이 K현상의 중심에 선 게 아까 전에 스타일란다도 이야기했고 뭐 우리 재단 친구들도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관계없이 엄청난 자부심과 치열함을 가지고 덤빈 친구들이 여기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면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온라인에 기초한 거대한 플랫폼이 나올 건데 그 플랫폼은 교육과 관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의 이런 사교육 열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내가 어떤 특정 직업 여기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치열함이나 K현상의 어떤 특징을 우리 애가 살려나가면 생각 밖으로 엄청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저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의 효용성은 전에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현대를 갈 거냐 삼성을 갈 거냐 이런 효용성이었다면 이제는 대학 진학의 효용성은 내 속의 가능성을 폭발시키고 점화시키는 에너지로서 대학 진학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각도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대학 어디만 가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그 생각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공부를 잘했던 놈들이 우리나라 지금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제일 많은 게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공부 잘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외에도 왜 이 K현상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은 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자녀 세대가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구세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걱정이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강연한 게 여러 개 있거든요. 혹시 유튜브에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작년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60년대 한 3천만 정도 조금 더 되는 데서 쫙 올라오다가 앞으로 50년 안에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줍니다. 더 빨리 줄지도 몰라요. 지금 애도 안 낳고 코로나 때문에 더 결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출생하는 지수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둘이서 결혼하면 둘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1도 안 되잖아요. 0.8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인구는 결국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하면 여기에 생산 연령층, 경제활동 인구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가 사회를 바쳐요. 그 다음에 요건 부양 인구고 부양을 당하는 인구는 그러면 0세부터 14세 어린애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요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 인구가 가장 많아요. 얼마 전에 지금은 제일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전체 인구에서 저게 한 3,700만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총부양비가 됩니다. 이 총부양비가 현재는 40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제활동을 하는 100명이 어린애와 노인을 40명 먹여 살리면 돼요. 10명이 4명만 먹여 살리면 돼요. 우리 애들이 얼마 전까지 먹여 살린 인구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얘들이 대학 지나가고 사회 나와서 40대 50대 딱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도 곧 여기 조금만 있으면 들어갈 건데 안 돌아가셔.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안 돌아가셔. 이거는 태어나야 되는데 잘 안 태어나. 그럼 여기는 자꾸 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분들은 순식간에 여기로 넣으니까 여기가 되게 늘겠죠. 그래서 2060년 전에 100이 됩니다. 이 100이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부양하는 사람에 비해서 부양을 당하는 사람이 100이 돼. 2070년 되면 이거 인류가 영원히 깰 수 없는 기록을 대한민국이 한번 기록하고 대한민국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120이 됩니다. 이게요. 2020년이 40이면 2070년은 2070년 그러면 요게 2060년 전이거든요. 요 사이 그거보다 2050년부터 우리 애들이 한참 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애들은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깨에 부부가 사회 전체를 보면 한 명도 안 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2명씩 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의 70%는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비로 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에요. 난 이 애들 미래가 정말로 걱정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하나 의사 되고 내 하나 어디 공무원 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려고 하면 소수의 메시아 천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나오고 있다. K현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멋진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애한테 그냥 문제 풀리고 학원 보내가지고 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70년대, 80년대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성공했어요. 지금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갓된 의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돼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정답이 아니다는 걸 알고, 진짜 똑똑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애들은 이런 우리의 가능성과 동시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그래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과 이 모든 것들이 팡팡 올라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새로운 개천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니까요. 한때는 개천이 없어서 용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 용이 될 필요는 없고 가재붕어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이제 새로운 개천이 곳곳에 열리고 있다. 그 가능성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 새로운 개천의 용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모 교육학자가 인터뷰한 걸 제가 한 15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질문한 거예요, 기자하고. 교수님이 생각할 때 자녀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이 뭔지 압니까?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우리 애를 가장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 교수님이 한 답, 내가 지금 죽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틀림없이 정신 차려요. 물론 그것 때문에 무너진 애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애들은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치열하고 정면승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의 역할은 지금 바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엄청나게 공감했어요. 결국은 우리 이 10대의 젊은이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면요, 상상 밖의 공부를 해요. 저도 인생에서 상상 밖의 공부를 6개월 한 적이 있어요.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어째 잘못하게 헤어졌어.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때. 와,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요. 이제 고3이 눈앞에 있는데 공부를 못하겠어. 그래서 고2 겨울방학, 지금 이 시기야. 완전히 통째로 날렸어. 어떻게 날렸느냐.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들으면 되게 우스울 건데, 제가 70년대입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7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교회 부흥회만 찾아다닌 거예요. 3박 4일 4박 5일 가서 그냥 하루 종일 하는 부흥회야. 그거 가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 또 공부하려면 안 돼. 그래서 8주 동안 부산, 마산, 창원 일대 부흥회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일이 목사였어. 그래서 고3 딱 올라가면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고 생활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일단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요일 날, 이날은 주일 날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교회 봉사만 해야 돼. 교회 봉사를 제가 아침 9시부터요 저녁 8시까지 풀로 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해야 되면 공부 절대로 안 했어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6일만 공부를 해야 돼. 중요한 겨울방학 2달 다 날렸고 딴 놈들보다 제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일요일날 완전히 다 날리고, 그럼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메꾸려고 딱 생각하니까 방법이 한 개밖에 없어. 잠을 안 자야 돼. 아직 정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단 학교 갔다가 집으로 야잘 안 하고 저는 먼저 왔어요. 와가 저녁 7시까지 저녁을 먹고 독서실에 한 7시 반에 가. 그렇게 해서 예전에 저희 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통행금지. 12시 전에 집에 오든지 안 그러면 독서실이 새벽 4시 돼야 샷다를 열어줘. 저는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 땡땡까지, 물론 중간에 졸기도 했지만 독서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 4시에 샷터 딱 열면 총알같이 튀어나와가지고 하숙집으로, 저는 촌놈이라서 부산에서 하숙을 했거든요. 하숙집으로 딱 뛰어와가지고 한 5분 10분만 뛰어와가지고 딱 자는 거예요. 6시 반 딱 되면 한 2시간 가까이 딱 자고 일어나가 밥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와서 약간씩 조는 시간도 있어. 별 중요하지 않는 시간은. 그렇게 매일 보낸 거예요. 그 토요일이 딱 되면 밤 12시까지, 12시 되기 전에 독서실에 돌아와가지고 12시 땡 되면 제가 일요일 0시잖아요. 교회에 딱 올라가서 그 시간부터 새벽 5시 반까지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혼자서 성경 읽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될 거니까 이렇게 6개월 생활해봤어요. 그럼 하루에 2-3시간 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왜? 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해야 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소명의식과 문제의식과 나의 분명한 이유를 찾게 해주는 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이야기. 그렇게 해서 어쩌면 얘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요, 이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어떤 강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차라리 한국을 떠나라.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면 기회가 많을 거다. 이 만만치 않는 미래가 우리 젊은이들 앞에 있다. 대학 진학에도 답이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꼴랑하는 짓이라고 강남에 의대만 가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속 좁은 인간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층도 열리고 있고 K현상의 한국인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그럼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 요즘은 메타버스가 막 나오고 놀라운 변화와 NFT가 어쩌고 막 지금 온갖 난리죠. 그러면 메타버스 학원을 다녀야 돼?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저는 메타버스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딱 이 책상에 앉아서 해야 돼요. 요 딱딱하고 이 정말 힘든 요 자리에서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 누가 한 이야기냐? 공부는 더럽게 재미없는데, 정말 힘든데 진짜 재미있는 거라고 이미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공부의 영원한 답은 공자, 앞으로 인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부는 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제가 공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말씀.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 공자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공자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치동 키즈입니까? 아니죠. 공자는요, 일단 출생이 보면 이게 좀 어떻게 한 그 어린애 개인으로 보면 되게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 어머니가 16살에 애를 낳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60살이었어. 그 아버지 얼마 안 계시고 돌아가셨겠지. 그리고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공자의 본래 별명이 공구잖아요. 언덕에서 태어났다. 엄마가 이게 되게 어떤 한미한 가정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애를 어디를 가다가 낳은 거겠죠. 그래서 공구가 원래 공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16살까지 밥을 먹는 게 힘들었어요. 16살에 처음으로 공자가 일자리를 하나 구했어. 되게 부잣집 창고직이야. 그 창고 앞에서 맨날 창고를 지키면서, 근데 이분은 인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사명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거기서 땅바닥에 하늘천 따지를, 종이도 없으니까 바닥에다가 쓰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동양 사상의 핵심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인이라는 놀라운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땅바닥에서 앉아 쓰다가 그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는 책이 논어죠. 논어의 첫 페이지가 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어를 딱 펴면 학이 시섭지면, 불력 여로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학교 1학년 한자책에 나왔어요. 그래. 배우고 먼저 반드시 배워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우리 애가 앞으로 엄청난 스타트업 만들 거다. 뭔가 창의적인 게 있다. 창의적인 게요, 없는 걸 갑자기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창의적일 수 있어요.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고, 첫 번째 배우고, 그리고 요 지자는 목적어예요.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시습, 요 시습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하니까 자꾸 애들 공부를 때때로 익히려고 하는데, 저 시자가 때때로가 아니고요, 시적절하게, 타임리, 딱 공부한 것에 딱 그 시점에 맞게, 이런 말이에요.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 시적절하게 익히면, 그래서 공부가 학습이에요. 그런데 사교육이 너무 학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두 개를 익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역현상으로 독학재수하고 막 독학이 막 나와. 선만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균형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 회사의 메인 그 강당에서 뭘 했냐면, 올해 수능 만점이 유일하게 한 명 나왔거든요. 양지기술학원의 김선우라는 학생이, 동탄 국제고 학생이 만점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친구가 역시 공부를 딱 한 애들은 공부는 요즘 독학도 많이 나타나지만 익히는 것만으로는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 학과 섭이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자기가 이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일정한 기본적인 거 익히고, 그리고 최대한 섭의 시간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학원까지 오고 가는 시간, 또 학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또 꼭 집에 또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를 딱 봤을 때 이 두 가지 균형에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것이 일체화되는 기숙학원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기숙학원을 선택했다. 특히 얘가 고대 행정학과 들어갔다가 반수한 학생이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벌써 이야기하셨어. 그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시적절하게 익히면 이게 학습이에요. 이 또한
여기는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예요. 기쁘지 아니한가. 결국은 공부가 기뻐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공부가 짐이 되거나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거나 그렇게 돼가지고는 아까 뭐 K현상이고 앞으로 미래의 메시아가 이게 가능성이 없는 애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내가 감동이 돼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엠베스트 SE 학원이라고 있어요. 전국에 한 500개 정도 있는데 그 원장들 교육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학생을 잘 가르치려고 하면 원장님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하고 있는 순간순간에 자기 감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야 되고 그 감동으로 학생을 감동시키고 선생을 감동시키고 직원을 감동시켜서 모두가 나는 공부하고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감격에 빠져들지 않으면 학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 한다라고 자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떤 비법이 있고 어떤 학원은 어떤 걸 잘 가르치고 뭐 영어 학원도 쪼개가 어디는 문법을 잘 가르치고 어디는 독해를 잘 우리 애가 모리모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애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한 방에 바뀌어야 돼요. 세상 이미 바뀌었어요. 한국인들은 뭘 하나 하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드라마 하나 만들어도요. 제작사 이야기 들어보면 외국에서는 1년, 2년 걸릴 걸 우리는 한 달 만에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시장도 썰어버리고 세계 TV 시장도 썰어버리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좀 돈 있는 집 가보면 전부 다 소니 TV였어.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이 뭐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참여하신 우리 학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대학 들어가는 거 훨씬 쉬워졌다. 이제 사교육에 공포 마케팅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공부는 상당히 DNA가 결정한다. 좀 아니다 싶으면 그 공부에 목매달 필요 없고 그냥 수시로 원서 넣으면 다 붙는다. 웬만한 대학은. 그게 사교육비 돈 넣지 말고 그 돈 적립식 큰 데 넣으십시오. 그럼 얘 해병대 갔다 오고 나면 훨씬 더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교육비에 넣는 돈 다 모으면요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13살 딱 되면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할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외워야 돼요. 걔들이 토론 중심의 교육이라 하지만 엄청나게 암기를 해요. 그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외우든 민수기를 그거 다 외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1시간 못 따고 나와서 다 해요. 그거 딱 하고 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한 판 해야 돼. 다 외우고. 그러면 성인식이 딱 진행이 돼요. 그럼 뭘 주느냐? 선물을. 시계를 딱 줘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토라를 한 번 줘요. 말씀을 너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 돈 10만 원, 2만 원 안 줘요. 다 모으면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줘요. 13살 된 애한테. 그리고 그 13살 된 애는 그걸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는 부모가 절대로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그걸 펀드에 넣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20대 중반 딱 되면 웬만한 애들이 10억, 20억 이상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 애들하고 하기 싫은 공부 학원에 이 학원 저 학원 끌려다녀가지고 한 1, 2억 쓸 거 아니야. 날리고 허망하게. 그런데 보니까 대학 들어가기 좀 쉬워져서 적당하게 원서 넣으니까 다 붙었어. 그 젊은이하고 누가 이기겠어. 중위권 이하 아니다 싶으면
사교육비 쓸 돈만큼 매달 적립식 펀드 넣어가지고 애한테 밀어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은 예전에는 고3은 수시로 간다.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수능에 중심을 두고 수시를 전략적으로 노리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다르다. 예전에는 중산층에 편입하고 명문대 지나가면 인류기업 가서 성공하는 그런 1차 방정식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3차에서 5차, N차, 고차 방정식의 시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정식을 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내재적인 능력도 있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문제나 많은 사회 문제를 볼 때는 이 젊은이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보여. 그래서 요즘 저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K현상이 그러한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개천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쪽으로 엄청난 펀드레이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유니콘 기업을 한두 개씩 만들면 최고의 효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구하는 멋진 젊은이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 똑똑한 놈들이 주로 그걸 확률이 그게 훨씬 높더라.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얘들이 훨씬 더 폭발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우리 자녀에게 큰 소망의 빛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